네, 날선 토크 3시에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 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김성회 싱커회 소장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얘기도 좀 준비돼 있고요.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 또 관련 내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주제 보겠습니다. 자, 한동훈 임명 물음표, 정호영은 역시 물음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지 주목이 되는데요. 대부분의 예상은 오늘 임명할 거다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아직은 임명이 안 됐는데 아마 오늘 할 걸로 분명히 됩니다. 출근길에서 기자들에게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 이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장관 후보자 임명은 절차대로 진행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어제까지 뭐가 안 왔기 때문에 일단 출근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임명 문제는 결정 좀 하셨나요? 글쎄, 아직 뭐 임명 안 한 장관 후보자가 몇 분 있고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통령 임대순 비서관에 대해서는 당에서 조금 우려가 나오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여쭤볼 수 있겠습니까? 다른 점이 있을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예, 지금 3명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요. 일단 새로운 모습이죠. 대통령이 출근길마다 1층 로비에 기다리는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는 겁니다. 앞서 보니까 이제 난처한 질문은 다른 질문 없죠. 답을 않고 가는데 무조건 답을 하라고 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긴 합니다. 대충 저희가 여기서 이제 뉘앙스를 분석할 수가 있겠죠. 먼저 한동훈 후보자 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검찰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금요일 날, 죄송합니다. 15일 날 검찰에 사직서를 내면서 글을 올렸는데 내용을 보면 권력으로부터 관계에 가까운 집착과 별의별 린치를 당했지만 팩트와 상식을 무기로 싸웠고 검찰에 남아 할 일 끝까지 타협하거나 항복하지 않고 시스템 안에서 이겨낸 선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뭔가 압박에도 사직하지 않고 검찰에 남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사직서를 이제 검찰 내부망에 올린 걸 봤고요. 오늘 임명할 것으로 예상이 뭐 거의 확실시 되죠?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교수님부터 먼저. 당연히 임명하겠죠. 뭐 대통령께서 상당히 신임하는 후보자고 또한 특별히 민주당이 청문회 때 예. 결격 사유라든지 낙마 사유를 제대로 어필하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뭐 특별히 임명을 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예. 이런 정도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 이제 말씀드리기가 잘 당혹스러운 상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뭐 에세이로 그냥 습작으로 몇 년에 걸쳐서 썼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이후에 한겨레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지만 그 당시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했던 원고에 딱 4개의 카테고리에 맞는 것들을 썼고 3개는 내지 않고 그중에 하나만 제출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습작으로 그냥 2, 3년에 걸쳐서 썼던 내용이라고 한동훈 후보가 해명했는데 실제로는 하버드 대학교에 투고를 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경쟁에 출품을 할 목적으로 작성을 했고 그중에 일부 원고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지금 표절까지 드러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 그러니까 우린 그 딸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사안에 대응하는 한동훈 후보자의 말, 즉 공직자 후보자로서 모든 국민이 다 쳐다보고 있는 상태에서도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 저도 뭐 더 드릴 말씀은 없죠. 예. 그게 낙마 사유가 될 정도의 일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 다 판단하실 거라고 봐요. 지금 자꾸 그 흘러간 분 조국 전 장관의 케이스와 연결지어서 얘기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논리가 너무 좁아요. 그 얘기하고 다르다는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조국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제 얘기는 예. 자꾸 조국 장관 자녀 케이스와 비슷하다고 해서 그 얘기 끌고 나온 거고 아니요, 거기에 조국 후보자 대해서 거짓말하는 얘기라는 거지 조국 장관 얘기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 조국 전 드려요. 장관은 뭐 예. 거짓말을 한두 번 했습니까? 네, 그래서 그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본인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걸 전제로 하고 그러면 그 대응을 잘못했다는 얘기인데 그거하고 낙마를 시켜야 한다는 그 연결고리는 그렇게 세 보이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제대로 못 밝혔고 민주당의 주장이 그렇게 합리적이 않았기 때문에 청문회 이후에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지명 찬성 여론이 훨씬 더 높아졌어요. 그 점을 좀 인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민주당이 그 청문회를 통해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별렀는데 실제 별렀던 것만큼의 아웃풋을 못 내놓은 건 분명한 사실이고 때문에 여론이 좀 바뀌었죠. 근데 저는 그 이유를 민주당이 너무 이게 조국 프레임에 집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는 비슷한데 드러난 결과가 다르잖아요. 어쨌든 조국 전 장관 자녀는 불법이 있었고 예. 그로 인해서 지금 뭐 확정 판결까지 받아서 형을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른바 7대 스펙이라는 게 모두 허위로 드러났어요. 근데 지금 이 한동훈 후보자 딸의 케이스는 일종의 보통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그런 특별한 학교에 보내서 보통 사람들이 꿈꿀 수 없는 특별한 이 스펙을 쌓도록 했고 그리고 저게 그 방향으로 계속 흘러갔으면 장차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이제 그런 어떤 그 가능성이 담겨 있는 그런 문제이긴 하나 지금 뭐 불법이라고 확정할 만한 건 없어요. 뭐 표절하고 무슨 뭐 대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아직은 팩트가 구체적이지는 않고 그리고 표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뭐 허락을 받았다 저작권을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하고 있고 대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논란 상태예요. 흐지부지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사실만 가지고서는 청문회 전례로 비춰봤을 때 이걸 가지고 낙마가 말이 되냐 뭐 이런 얘기를 당연히 이 여당 쪽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한동훈 후보자는 사실 청문회 하기 전부터 저 사람은 안 된다 이게 이제 예. 민주당의 입장이었고 정의당도 그 점에 있어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뼛속까지 검찰주의자인 대통령의 그 아주 신복이었던 그런 법무부 장관을 앉혀서 민정수석실도 없애고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도 없앴지만 사실상 한동훈 후보자를 축으로 한 일종의 검찰 통치를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일종의 정치적 반대를 한 거죠. 예. 근데 저는 그런 정치적 반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임명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일종의 답정너처럼 그 지명하는 순간에 후보자로 정해져 있던 문제여서 그냥 그 대통령은 임명하고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고 그리고 뭐 협치는 글쎄요 한동훈 후보자 임명 안 하면 협치가 잘 될까요? 저는 뭐 별로 그 가능성도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냥 각자의 방향대로 가는 거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어제 국회에 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를 강조했는데 임명은 그럼 강행하는 거냐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임명 소식은 안 들리고요. JTBC가 어제 여론조사한 내용을 잠깐 보면요. 글로벌 리서치 의뢰에서 조사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적절하다가 49.2%, 부적절하다가 38.9%로 약 10%포인트 정도가 적절한 인선이라는 게 많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앞서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청문회 때, 인사청문회 때 민주당이 뚜렷이 한 게 없어서 저 정도면 괜찮은 건 아니냐라는 시각적 효과도 반영이 된 것으로 한 게 없는 게 보입니다. 문제가 아니고 이모하고 3M을 했죠. 아, 그것 때문에 결정타가 됐어요. 이모와 3M. 네. 예. 그것 때문에 고모 교수, 오히려 정모 교수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인사청문회가 이제 엉망진창이 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지지층도 많이 실망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냥 뭐 했는데 이렇다 할 한 방이 없었다라는 정도 평가가 아니고 이건 뭐 일종의 헛발질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으니까 예. 상대적으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지명 여론이 더 올라간 거죠. 저는 지금 대통령께서 이 문제는 좀 잘 보셨으면 좋겠는데 부적절 38.9에 적절 49점이 딱 10%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겼다라고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일을 진영의 정치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유권자들이. 자, 예. 이 사람은 우리 편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벌써 40%가 굳어 있는 겁니다. 이건 대통령 본인에게도 굉장히 불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처음에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놓고 자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켜보겠습니다라는 과정이 지금 생략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50%를 갖고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국회랑도 멀어지고 이러는 가운데서는 고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 여론조사 결과를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이네요. 지금 38.9%가 부적절했는데 이분들은 이른바 뭐 단임분들도 많겠지만 진영 논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서 다 반대하는 상황일 수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히 감안해서 자꾸 이분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진정한 협치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 지점에 한동훈이 아니라 누가 들어가 있어도 계속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건 이 후보자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문제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한동훈 후보자는 임명 강행할 것으로 대부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이 아직까지 안 됐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봐야 돼? 그냥 당연히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과 같이
감안해서 고려되는 카드로 아직까지 임명 안 한 건 임명 안 시킬 생각이 많을 건가 어떻게 보세요? 같은 윤씨인 윤희석 대변인에게 네, 뭐 하여튼 말이 안 나오네. 몇 촌입니까? 거기는? 예, 아니, 뭐 화평 하여튼 윤씨죠? 대부분 예, 맞습니다. 화평 윤씨. 예, 뭐 성은 같고요. 네, 본관은 같습니다. 정호영 후보자 관련해서는 뭐 말씀하신 대로 예. 임명 안 하는 이유가 있겠죠. 청문회도 훨씬 먼저 했는데 그 뒤에 하신 분들도 다 임명했잖아요. 예. 이제 3분 남았잖아요. 한동훈, 김현숙 이분. 예. 근데 안 하고 있다? 그 뭐겠습니까? 결정을 뭔가와 연결시키겠다, 연계시키겠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정호영 후보자 스스로도 본인 거취를 정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요. 대통령님이 쓰실 카드인데 내가 먼저 자진해서 내 카드를 써버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뭐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틀린 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어제 돼지고기 김치찌개 소주 한 잔 말씀하신 게 전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하는 게 예. 그러니까 원래 정치적 수순으로 보면 이런 거 아닙니까? 시정연설 오기 전에 그 대통령실의 수석 중에 한 사람이 기자 언론에게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해도 정호영은 좀 안 될 것 예. 같다라고 말을 흘려놓고 이게 기사로 나오면서 협치 이야기하고 시정연설을 하고 거기에서 정호영이 날아가는 게 이 전반적인 분위기가 된 상태에서 회동을 제안했으면 민주당도 거절하기 어려울 텐데 하여튼 됐고 내 사람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한덕수 임명해 주시면 협치 시작입니다라는 이 지금 이 대통령실의 태도, 대통령의 예. 태도 때문에 민주당도 움직일 폭이 전혀 없죠. 근데 저는 이렇게 인사 문제를 가지고 뭐 누구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카드로 쓰고 이런 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그건 피차간의 부적절한 일입니다. 그건 야당도 마찬가지죠. 예. 정호영 임명하기만 해봐라. 임명하면 우리는 총리인 좀 부결시킨다. 그거는 이제 인사 원칙에서 굉장히 어긋난 거고 그 사람이 적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만 판단하면 된다고 보고요. 근데 저는 정호영 후보자가 참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더불어서 자존심도 좀 없는 거. 이쯤 되면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여당 내에서도 공공연히 자진 사퇴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후보가 그런 얘기를 묻는다고 잘 안 할 텐데 오늘 직설적으로 얘기했어요. 나라면 안 썼을 거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에. 네, 저 같으면 정호영 선택하지 않았을 것. 적임자가 아닌 것 같다. 그 얘기는 도덕성이나 자질 논란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과연 전문성이 있나? 이런 뉘앙스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쯤 되면은 물러나는 게 사실은 이제 본인을 지키는 안전한 길이죠. 예. 근데 저렇게까지 본인 지금 명예는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로서 누구에게는 존경받은 삶을 살아왔을 텐데 그런 존경마저 다 잃었는데 저렇게 버티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전 이런 건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가 1년에 담당하는 예산이 배정된 예산이 97조 원이거든요. 전체 예산 6분의 1 정도 되는데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가끔 이렇게 울뚝불뚝 화가 나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럼 우리 정호영 씨가 시키자. 그래서 97조 예산을 저 정호영 장관이 어떻게 사용한지를 국민들이 보면 예.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 고른 안목이 그대로 드러날 텐데 라는 생각까지 들 지경인데 임명해도 제가 보기에는 잘 하실 가능성이 별로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성과 자질이 의심된다라는 말씀이시고 이른바 경북대 이제 병원장 자녀들 하던- 대입 그 의대 편입학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도 경북대 병원장 하던 시절에 그 등급 평가를 받은 것을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전문성이 없는데 등급 평가를 못 받았는데 일단 능력 보고 뽑았다는 게 의아하긴 합니다. 저는 이게 처음부터 그만두라고 계속 해가지고 그렇죠. 더 이상 말하는 것도 입이 아프다. 알겠습니다. 장석철 교수님한테 계속 그런 걸 따져 묻는 거는 네. 잔인할 수 있어서 그렇죠. 네, 더 이상 묻지 않도록 입이 너무 하겠습니다. 아파요. 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혹시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와 연계된 것 아니냐? JTBC가 역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 내용을 보면 한덕수 후보자 그러니까 뭐 공직 사퇴 이후에 전관 예우에 의해서 아주 많은 급여를 받는 로펌에 갔다 이런 의혹이죠. 의혹이 해소되지 않다가 40%가 넘고요. 야당의 발목 잡기다 38.2%입니다. 사실은 오차 범위 내에 팽팽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민주당 내에서 그런데 계속 그 송영길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서울시장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이재명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성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덕수 후보자 인준은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 지금 딱 보시는 결과가 아까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결과랑 겹칩니다. 부적절 38.9, 의혹 해석되지 않아 40.8. 다만 중도층이 17.6이고 이쪽은 모르겠다가 10%로 그 차이일 뿐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딱 누가 나오더라도 똑같은 얘기들 반복하고 있는 상태로 예. 봐야겠죠.
그런 상태인데 협치는 됐고 협치까지는 아니더라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뭘 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이런 예. 그림 하에서 그 민주당이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없는데 인준을 하니 많이 이야기를 할 게 뭐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계속 듭니다. 저는.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정당 지지율 좀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발목 잡는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도 하나의 큰 요인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냥 일단 첫 출범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뭐 결정적인 낙말 하자가 없다면 그래 한번 해보시라 해보고 우리가 국회에서 167석을 갖고 제대로 한번 검증도 다시 해보고 견제도 하겠다. 오로지 여러 가지 결과물들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책임져라. 그리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발목 지금 대통령 직접 본인이 정호영 후보의 손을 끌어다 자기 지금 발목에 잡혀놓은 상태 아닙니까? 아이 정호영 후보자는 이제 그만두겠죠. 뭐 자꾸 그게. 저는 그 한덕수 후보자 인준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다른데요. 일단 저는 한덕수 후보자는 부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사회에 매우 나쁜 선례를 남기게 돼요. 이렇게 두 바퀴 돌아서 다시 공직으로 와가지고 그 사이에 그렇게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조차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국회 나와서도 얘기를 안 하고 있고. 근데 저런 사람이 또 총리로 임명되면 전관들뿐만 아니라 현직에 있는 공직자들이 앞으로 자기가 퇴직 이후에 갈 자리를 내다보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아, 이래도 내가 큰 문제 없구나라는 그럼 이건 우리 신호를 준다는 공직윤리에 말씀이시죠? 심각한 문제를 전 드리울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특히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같은데 뭐 과징금 100억 맞는데 김현장이 수임하면 10억으로 떨어져요. 그게 김현장이 물론 실력이 있어서이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김현장이 그 풍부한 전관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현직에서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공직 퇴임 이후에 자기가 이 갈 자리를 내다보면서 저는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에 아예 면죄부를 주는 거고 이거는 이 공직과 사익 간의 심리적 장벽 같은 것마저 무너뜨릴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안 된다고 보는데 민주당이 진짜 인준 부결할 거면 눈치 보지 말고 발목을 잡아야 된다. 빨리 부결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좌고우면하지 말고 발목을 잡아야 된다. 지금 뭐 이거 가지고 좌고우면 한다고 지방선거 상황이 달라질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에 의해서 지방선거 결과가 바뀔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요. 부적절한 그 기준이 있고 또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이렇게 지금 아직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이걸 가지고 뭘 좌고우면하냐. 혹시 지금 지방선거 결과를 특정 상황으로 혹시 예측하거나 단정하시고 하시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보여요. 네, 그렇게 보여요. 전관 관련해서 한 말씀만 좀 보태면요. 지금 취업 심사라는 거를 표면적으로 하고 있는데 기재부가 이 소위 말하는 통과율이 96%고요. 공정거래위원회가 90%가 넘습니다. 이 기재부 라인 쪽이 거진 다 통과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다가 김현장에 지금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출신들이 70명이 넘게 고문으로 가서 앉아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회전문 인사를 돌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고민 많이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다 이치에 맞죠. 그런 지적이 뼈아프게 들리고 특히 박 의원님 말씀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회전문 한 번 돌 때는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 한 번 하셨어요. 그때 우리가 지적을 제대로 못했었고 15년 돌아서 한 번 더 돌아서 또 들어온 거 아닙니까? 물론 한덕수 총리가 그런 처신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 옹호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는데 우리 사회 문화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도록 그냥 방치되었던 측면을 봐야 합니다. 한 개인이 그런 어떤 관습에 대해서 홀로 저항하거나 아 나는 회전문 안 할 거야. 이렇게 할 사람이 과연 있었겠느냐. 그럼 현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 정부의 총리를 맡을 사람이 누구냐 해서 선정이 된 거지. 선정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회전문 인사였기 때문에 안 된다 하면은 정부를 구성하는 이제 당선인에서 대통령이 되셨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거죠.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이제 김동연 그 후보, 제가 뭐 김동연 후보를 칭찬하거나 옹호할 이유는 없지만 본인도 제안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경제부총리를 그만둘 무렵에 예. 한 뭐 30배 주겠다 지금 받는 거에 30배요. 예, 본인이 나와서 인터뷰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자신의 다른 전망이 있고 다른 포부가 있어서기도 하지만 또 나름의 철학이 있는 거죠. 공직에서 쌓은 어떤 네트워크나 공직에서 쌓은 그런 걸 가지고서 그렇게 이제 사익을 대변하는 그런 활동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과거에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출신 중에도 이 퇴임 이후에 개업을 하거나 로펌에 가지 않고 이를테면 학교에 가서
학자로서의 길을 걷는다거나 그런 전례들이 꽤 있어요. 나름의 그분들이 갖고 있는 공직 윤리와 공직 철학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거죠. 당장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주심을 했던 이정미 재판관 같은 경우에 로펌에도 안 가시고 개업도 안 하고 지금 고려대인가 어디 가서 석좌 교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사회도 이 공직 윤리에 대해서 단지 퇴임 이후에 직업 활동의 자유 차원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고 그게 공직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걸 고려했을 때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예. 저는 이 기준을 세울 만한 그런 그 대상이다. 이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대법관 같은 경우는 공무원 연금이요. 500만 원이 넘게 나옵니다. 품위 유지는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주고 있는 만큼 그런 점도 같이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한덕수 후보자 오늘 광주를 찾았습니다. 5.18 민주묘지를 참배를 했는데 그 사진이 잠깐 준비됐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렇게 5월 17일 네, 5.18 민주묘지를 참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인준을 염두에 둔 행보로도 보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내각 인사들 또 국민의힘 의원들 또 대통령실 수석들 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다고 했는데 하루 앞서 참석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또 지금 잠깐 내용을 좀 확인할 게 있는데요. 국회 운영위가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는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과거에 성희롱성 발언 또 성추행이 있었다. 이런 논란이 됐었죠. 총무비서관이 출석됐는데 지금 오늘 앞서도 저희가 들었지만 윤재순 비서관 사퇴 어떻게 되냐 윤석열 대통령에게 얘기했더니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냥 들어가셨어요. 질문이 있었는데 대답을 않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윤재순 비서관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는 단적이나 하나의 네. 예가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 정도 나왔는데 아무 얘기가 없잖아요. 그리고 윤재순 비서관 본인도 뭐 무슨 사과의 표명을 한다든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자리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냥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냥 갈 것 같아요. 일단 그거를 그런 비위와 직무하고 어떤 연관을 지어야 하느냐 이 정도에 대해서 다 생각이 다를 겁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을 쓰는 어떤 관점에서는 본인과 일을 했었던 기간 동안에 보여줬던 어떤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단어 하나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참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좀 사과를 했으면 좋겠어요. 공개적으로. 뭐 탁현민 비서관 예를 들지는 않더라도 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사표명을 해야 이 논란이 가라앉지 안 그러면 대통령께 계속 좀 부담이 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탁현민 비서관 그 책에서 그 표현 논란을 가지고서 국민의힘이 5년 동안 사과도 중간에 했죠. 갈궜어요. 사퇴하라고. 그러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닌 거죠. 게다가 이분은 그 시집에 시로만 쓴 게 아니고 본인이 어떤 그 행동을 해가지고 2차례나 징계성 처분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정보를 받았죠. 그러니까 이미 그걸 다 아실 텐데 대통령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했다는 거는 조금 너무 이게 상황을 가볍게 본 게 아닌가. 물론 이분이 굉장히 유능한 그 검찰 수사관이었을 수 있고 또 맡은 바 직무를 아주 책임감 있게 잘 수행하고 또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신복일 수는 있는데 물론 이제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게 그 청문회를 거치거나 뭐 이런 자리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검증을 받거든요. 근데 그 검증이 과연 제대로 된 검증이었는지도 의문이고 논란이 이렇게 제기된 마당에 이걸 계속 고집하는 게 바람직한가 싶습니다. 예, 지금 국회 운영위가 열리고 있는데 현장 모습이 잠깐 연결이 될지 모르겠네요. 예, 지금 보고 계신 모습이 국회 운영위 실시간 영상입니다. 저희 제작진이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앞서 이제 질문에 윤재순 국가인권위원장이 대답을 하고 있고요. 윤재순 총무비서관 관련해서 김대기 비서실장에게 질문 등이 있었고요.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그간의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리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추경에 대통령실 예산도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국회 운영위원회가 지금 국회에서 열리고 있고 이 자리에는 대통령실 비서실장, 안보실장 등을 비롯해서 논란의 총무비서관이 이제 예산을 담당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같이 참석해 있습니다. 예,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답을 하는 모습, 또 강민정 의원이 질의하는 모습 등을 지켜봤습니다. 저 오늘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저쪽으로 좀 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도 들고 제가 자리 비워드릴까요? 야당 패널이 참 하기가 쉽구나. 아니, 저희가 생각이 패널이 사실 전반적으로 저희 제작진이 협의해서 이렇게 모셨는데 다들 내부 쓴소리를 많이 하시는 분들로 네. 다 모셨습니다. 지금 뭐 두 분뿐만이 아니라 아니 윤재순 비서관 같은 경우에 이런 분이 어떻게 공직을 담당합니까? 이런 분이 어떻게 청와대에서 근무를 합니까? 이게 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이 분을 계속 인사를 고집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당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고요. 잘못된 사인을 공직사회에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만약에 이 분의 어떤 성적인 문제에 대한 기준이 청와대의 기준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청와대 직원은 그러면 이제 술 먹으러 가서 옆에 여비서를 성희롱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폭력적인 행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본인의 성적 의식에 대해서 시집에 예. 이런 참 입에 옮기기도 어려운 그러한 얘기들을 시집에 써가지고 많은 사람을 분노케 했잖아요. 그러면 청와대 직원들은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 낮술도 허용을 하셨는데 문제가 더 커지겠네요. 지금 낯설 얘기는 하지 말고. 그거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일단 사실 무근이다. 네, 매일경제 오늘 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기사를 냈죠. 사실 맞다고. 사실 그러니까 맞다고. 이제 이게 총무비서관이라는 자리가 청와대에서 어떤 성평등 교육 같은 것도 주관을 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께서 총무비서관이 본인의 얘기를 그 103명 교육을 하면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정말 저 이러지 대목이 않았으면 희화화되는 좋겠어요. 거예요. 매년 한 번씩 그렇죠. 이게 이제 직장 내 성평등 교육을 하거든요. 저희도 청와대- 합니다. 회사에서 청와대도 다 하죠. 예외가 아니고 예. 모든 이제 직장에서 다 하는데 그걸 주관하는 게 청와대 총무비서관이에요. 총무과에서 대상 그럼 그 그렇죠. 교육을 받는 직원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이게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을 하겠습니까? 만약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의 비서관이 이랬다. 그러면은 윤석열 당시 뭐 검사라든지 검찰총장은 아유 잘했네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지금 이제 뭐 나온 문재인 걸로- 정부 말씀을 잘 하셨는데 문재인 청와대에서는 7급이었던 7급으로 출발했던 이정도 비서관이 들어와서 5년 동안 기재부 출신 공무원이죠. 문재인 대통령과는 뭐 잘 아는 사이도 아니었고 들어와서 총무 비서관으로서 5년 동안 업무를 마치고 지금 다시 기재부로 복귀했습니다. 이 특활비를 담당하고 있고 청와대 내 인사들을 다 담당하고 있는 안살림을 다 챙기는 사람으로서 본인과 거리를 두는데 성공해서 전 청와대 운영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그 청와대는 탁현민 비서관하고 비교를 해야죠. 총무 비서관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리 비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탁현민 비서관 같은 세상에. 경우는 그냥 책에 나온 얘기고 이분은 지금 뭐 이미 다 말씀하셨으니까 행동도 많이 이상한 얘기 많이 했잖아요. 행동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빨리 윤재순 그만해요. 비서, 박평윤 씨 말을 듣도록 하죠. 예, 윤재순 하여튼 비서관 정치네. 관련 논란은 제 생각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시간은 조금 걸릴지언정 옳은 결정을 하십니다. 선거 과정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고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결국은 옳은 길로 가세요. 그런 판단을 그래요? 하십니다. 아직은 뭐 이 사람 내가 계속 쓰겠다. 뭐 왜 그러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조금만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별 문제 없다라고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게 언론에 보도된 걸 제가 보긴 했습니다만 그 과거에 오래된 일이고 경미한 사건이어서 공식 징계가 아닌 경고해야 되지 않았냐라는 인식으로 지금 게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에 정말 기가 막힌 해명은 그 성희롱으로 가득 차 있는 시를 보면서 그 세태를 그 규탄한다, 뭐 풍자하는 의미로 라는 해명. 그만 이제 그만 항복 네, 푸시샷을 한번 잡아주십시오. 항복 다시 한번 해주시면. 항복 그만 예, 항복. 장소철 교수님 항복하면서 요 얘기는 그만두고. 이긴 건가요, 우리가? 예, 이겼습니다. 이기셨습니다. 네, 1대0. 이 얘기는 그만두고 이제 다음 정치권에 쏟아진 말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 아나운서의 썰픽입니다. 네, 설팩입니다. 2위 보시죠. 지도부가 성폭력 은폐.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가 자신의 성폭력 피해를 지도부가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정의당 당직자로부터 당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여영국 대표 등에게 공식적으로 알렸지만 여 대표가 해당 위원장에게 경고할 테니 아무도 이 일에 대해 발설하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은 오늘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한다면서도 은폐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영국 대표는 해당 사안은
비공개 회의로 진행되어 발언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강 전 대표의 요구대로 A 위원장에 대한 엄중 경고와 서면 사과 조치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 지도부가 사건을 묵살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강 전 대표는 이 입장문 자체가 2차 가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리 보시죠. 통화했다, 안 했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두 사람 간의 통화 여부를 두고 진실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앞서 강용석 후보가 윤석열 당선인 시절 김은혜 후보와 싸우지 말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하자 선거 개입이 논란이 일었고요.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강 후보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강 후보 재반박했습니다. 당선인 신분이었고, 그러니까 뭐 전혀 문제가 아니었고, 이전에도 늘 전화하던 사이이기 때문에 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금요일 밤 늦게 연락이 왔다. 이거 외에서 앞으로는 더 이상 추가 코멘트나 추가 대응, 추가 반응 이런 건 하지 않겠다. 누구의 말이 사실일까요?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두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요. 먼저 정의당 얘기부터 해보도록 할까요? 박우석 전 의원님이 뭐 얘기가 좀 난처할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제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본인의 피해 사실을 얘기한 게 두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이제 대선 전에 지도부가 다 포함된 워크숍 자리에서 모 시도당 위원장이 자신의 허벅지에 불필요한 접촉을 했고, 그로 인해서 문제의식을 느껴가지고 당 젠더특위위원장한테 신고를 했고, 그리고 나서 사과를 받고 서면으로 정리가 된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강민진 그 전 대표의 주장과 이제 당의 오늘 해명이 좀 엇갈리는 대목이 있어요. 강민진 그 전 대표는 나는 어쨌든 그거를 그냥 불필요한 접촉이라고 얘기한 바가 없고 또 성폭력이 아니라고 얘기한 바가 없다. 근데 당시에 당에서 그 사건을 다뤘던 젠더특위위원장, 지금 현직 부대표입니다. 예. 그분 말씀을 토대로 나온 당의 브리핑을 보면 당시에 분명히 당사자 의사 존중을 하기 위해서 충분히 물었다. 성적 불쾌감을 느꼈느냐, 성희롱이나 성폭력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그렇게 사람이 많은 자리에서 그럴 의도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분이 당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고 앞으로 지방선거도 나아갈 분인데 이렇게 나이가 어리다고 청년 여성에게 말하자면 이제 좀 무례하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사과가 이루어진 건데요. 지금 글쎄 뭐 그 당시하고 심경의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은 당시에 정말 강민진 대표는 본인의 그런 성폭력 피해를 호소했는데 그거를 당 지도부나 이런 데서 눈을 감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공방이 되고 있고, 당시에 강민진 대표가 요구를 해서 예. 비공개 선대위 회의가 열렸습니다. 거기는 여러 명이 있었던 거죠. 그 자리에서 본인의 피해 사실을 얘기했고, 그런 거라면 이거는 이제 내가 당대표로서 엄중 경고하고, 왜냐하면 이제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성격을 엄중 경고하고 사과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 얘기는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얘기니까 뭐 이 자리 이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얘기한 걸 이제 좀 뭐 발설하지 말라고 얘기했다. 예. 일종의 강압이었다, 묵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당에서 공식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뭐 공식 입장에 준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에 대해서 추가적인 반박이 있었습니다만 그 추가적인 반박에 대해서도 뭐 필요하다면 사실 조사를 거쳐서 이제 또 다른 그 입장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별도의 사실은 그 청년정의당 문제로, 즉 강민진 전 대표의 갑질 문제로 예. 논란이 있던 와중에 같은 청년정의당 당직자로부터 이제 일종의 성폭력을 당했다라는 건데, 그거는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당에서 그 문제가 이제 최근에 불거진 거죠. 그게 이제 제기하면서 몇 달 전에. 그래서 당에서 그건 절차대로 원칙대로 법대로 처리하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드렸고, 이런 일이 정의당 내에서 또 일어나서 국민들께 송구하다 이런 말씀을 대변인이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일단 앞서 말한 지난해 11월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는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와 당의 공식 입장과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사실 강민진 전 대표에게 같이 들어서 양쪽 의견을 고루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당의 공식 입장 듣는 걸로만 일단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참 언급조차 하기가 되게 민망하고 참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정의당이나 민주당이나 진보로서의 가치를 그동안 잘 지켜왔는데 자꾸 이런 성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자꾸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예. 여러 논란들이 불러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 앞에 지금 나와 계시는데 두 분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죄송하다, 반성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그쪽 당을 대표해서 나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당의 입장이나 반대 진영이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막 공격하는 것도 문제 삼는 것도 이건 적절하지 못한 예. 것 같습니다. 좀 자체 정화 기능을 갖고 제대로 수습도 하고 좀 문제 없게 그리고 피해자 최대한 원하는 대로 다 사과도 하시고 이러셔야지 자꾸 2차 가해 이런 논란까지 나오면 안 돼요. 지금 솔직히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자칫 잘못하면 강민진 위원장한테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하셔가지고 좀 예. 제대로 좀 대처하셨으면 좋겠어요. 사과부터 하세요. 두 분. 예, 뭐 장성철 교수의 지적이 옳고요. 당연히 국민들께는 죄송스러운 그런 일이 또 벌어져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가 1대0으로 이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1대1이 됐네요. 갑자기 1대1로. 아니, 우리 김성애 소장님도 갑자기 사과를 요구하니까 저는 눈여겨보는 장면이 윤희석 전 대변인님이 뭐지 하는 식으로 이제 장성철 교수님 봤어요. 왜냐하면 굳이 따진다면 윤희석 대변인도 지금 당협위원장,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저는 혹시 이제 국민의힘도 사과할 일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이 아닌가. 저는 당협위원장 하다가 잘렸고요. 잘리셨구나. 예. 저희도 해야 되느냐고 안 물으셔서 제가 의아했었던 건데 이게 참 이 문제 가지고 이 성이라는 문제 때문에 뭐 여야 공히 문제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야 진영을 떠나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되겠죠. 정치권에 있는 한 예. 사람으로서.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알겠습니다. 있어서 저는 여야에게 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해결하면 지방선거에 유리하고 이렇게 공격하면은 더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정말 피해자가 있는 일이니까요. 한 개인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저 김성애 소장님도 빨리 사과하세요. 예, 저희 박원주 의원 최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전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비대위원장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 말 못하던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꾸로 말하면 지금까지의 당의 문화가 피해자들이 말하기 어려운 문화였다라는 점을 반증한다는 점에서 당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이 있을 때 관련돼서 우리 다른 피해자들 더 계시다면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고 민주당 구성원들이 더 이상은 이런 문제가 생기자는 건 다른 게 없습니다. 문제를 불거지게 하고 거기에 정확한 처벌을 하고 사과를 하는 절차가 계속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지금 몇 개의 나온 얘기들이 있지만 그렇지 밝히지 못하고 꽁꽁 숨겨놓고 피해를 혼자 삭히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게 문화가 이렇게 자꾸 돼야 그런 일들이 없고 또 혼자 분노를 삼키는 이 피해자들도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 여기까지 얘기를 듣고요. 그리고 요건 어때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강용석 후보의 진실 게임. 근데 저는 의아한 게 강용석 후보가 이제 일부 언론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통화 기록이 있다.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지금 나오는 사실은 이제 강용석 후보 측에서는 처음에 통화했다. 대통령 대변인실에서는 통화한 사실이 없다. 그다음에 일부 보도에서는 통화 기록이 있다라고 했는데 다시 오늘 아침인가요? 어제 밤인가요? 강용석 후보가 가로세로 연구소 유튜브 방송에서 통화 기록이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그 언론이 잘못 썼다라고 했는데 모든 핸드폰은 통화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록이라는 것 자체가 말장난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뭐 카카오톡으로 서로 통화를 하셨는지 아니면 뭐 텔레그램 하셨는지 전화기로 하셨는지 그럴 수가 모르겠지만 있겠군요. 통화를 했다는 게 사실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당선자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부적절했으면 부적절하다고 사과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데 항상 이런 문제에서 부인을 먼저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용석 씨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낯설 문제만 해도 조금 전에 해서 그랬습니다. 어제 매일경제가 보도를 했고 거기에 대해 대통령실이 정면으로 부인했어요.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강해서 매일경제에서 다시 냈습니다. 그 핵심 거기서 들은 사람 김대기 비서실장이 낯술 말고는 다 허용을 해야지요라고 했더니 대통령께서 낯술 포함해서라도 그렇게
사람들 적극적으로 만나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다시 보도하고 있거든요. 예. 그랬죠? 예전에 제 아내는 정치에 너무 관심이 없어 저한테 이혼하자 그럽니다. 했는데 그 뒤로 김건희 여사님 정치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게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 순간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대책을 세우고 이상한 말들을 하는 것을 대통령실과 대통령께서는 좀 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툭툭 털고 넘어가시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제가 좋겠습니다. 평소에 김성애 소장님하고 방송도 많이 하는데 오늘은 굉장히 좀 이 논리적으로 좀 너무 무리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 세 가지를 같이 엮어가지고 얘기하시면 제가 어떻게 답을 합니까? 그럼 통화만 낯술 통화만. 얘기하고 통화 얘기하고 연결시키는 거는 전혀 이건 이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통화를 했다는 걸 전제로 하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대통령실에서 부인을 했고 강용석 후보 일방의 주장입니다. 또 기록도 없다고 다시 수정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분이 왜 이 얘기를 했을까를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해야지 왜 통화를 했는데 안 했냐, 대통령실의 태도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신 건 좀 논리에 어긋나죠. 그렇죠? 맞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네. 자, 그리고 그러면 왜 강용석 후보는 이런 얘기를 할까? 목적이 있겠죠. 뭐가 있겠느냐? 이분은 제 생각에 경기도지사에 당선되기 위해서 출마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 목표는 딱 하나죠. 제도권 정치로 복귀하는 거. 그것을 위해서 자꾸 뭔가 노이즈를 일으키고 본인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당선인 거야 통화 뭐 한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몸집을 이렇게 부풀려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 통화 관련한 얘기는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설마 가로세로 연구소랑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같이 하진 않겠죠? 그건 또 무슨 뜬금없는 질문이신지. 강용석 씨가 어떻게 가로세로 연결이 연구소- 단일화를 하진 않겠죠라고 그 얘기예요. 복당시키고 같이 단일화 정치하고. 얘기 그 하태경 의원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협상에 의한 단일화는 말이 안 된다. 그럼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물론 강용석 후보가 5% 정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표의 상당 부분 가져오면 당선되는데 유리하니까 뭔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으나 그 단일화에 의한 역효과도 충분히 짐작을 해야 되거든요. 예. 강용석 후보 스스로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그 재미난 표현들이 있는데요. 과연 누가 거짓말을 했느냐? 통화를 했다? 아니다. 그런 사실 없다. 강용석 후보와 대통령실의 진실 게임인데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죠. 여야를 두고 쓴소리를 자주 하는 분입니다. 강용석 후보가 사악하고 거짓말 일삼는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선거에 나온 후보자가 그런 거짓말을 할 리 있겠나? 라고 하면서 강용석 후보 말이 맞다라고 했습니다. 잠깐 지금 자막에 그 앞에 걸 먼저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픽에. 예, 이 앞에 거. 예, 이 전제가 그런데 이렇게 말한 게 이상민 의원님이 고도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 좀씩 있고요. 예,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진중권 교수는 또 다른 전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거짓말을 안 했을 것이다. 강용석이 누구냐? 여차하면 까는 사람이다. 이건 통화 녹음, 자동 녹음 기능이 있는 휴대폰들이 많기 때문에 자동 녹음돼 있을 거다. 그러면 통화를 했으면 녹음돼 있을 건데 대통령실은 부인했다가 거짓말 들키면 더 큰일인데 안 했다고 하는 거는 안 했기 때문일 것이다라는 게 진중권 교수의 일단 주장입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부인해가지고 창피 당하는 게 낫지. 아, 제가 진짜 통화했거든요. 제가 녹취록 깎게요 해가지고 예. 녹취록을 공개해봐요. 그럼 대통령의 목소리가 나오고 강영석 소장의 얘기가 나오고 이거를 공개했다 국민들 앞에. 강영석 소장은요 이거 정치권에서 이거 제대로 살아남지 못할 수가 있어요. 지금 대통령 초기인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살아남지 못하다뇨. 아니 정치권에서 무섭네요. 활동하기가 어려울 거다. 예, 활동하기 어렵다. 오해했군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그러니까 강영석 후보가 그냥 혼자 창피하고 말아야 될 일이지. 아. 이거 대통령까지 이렇게 지금 진중권 교수 해석과는 연관시키는 정반대 해석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집권 초기에 막강한 권력을 생각하면 녹음된 음성이 있어도 강용석 저는 이제 깔 수 없다. 김성애 소장님하고 같은 입장이었거든요. 김성애 소장님이 말씀 잘하셨는데 13일 날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주말 동안 아무런 해명이 안 나왔어요. 대통령실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민주당의 경기도당에서 강용석 대통령을 또 고발을 하니까 그제서야 우린 통화한 적 없어요라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상당히 고심을 했을 것 같다. 해명을 하는데. 제가 뭐 지금 듣고 보니까 집권 초인데 보수 패널이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상 강한 표현들을 아끼지 않은 제가요? 장성철 교수님은 대단하십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뭐 도움을 주는 멘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통화를 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광영석 씨는 일종의 과시욕으로
나 대통령하고 통화하는 사람이야. 맞아요. 뭐 저기 누굽니까 지금 저 김은혜 후보만 윤핵관이 아니야. 나도 친분이 있는 연수원 동기야. 이런 걸 과시하고 싶었겠죠. 그게 자기 선거에 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일이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선거 개입이라는 공격을 받게 되고 예. 또 야당이 비판의 소재가 되고, 그러니까 청와대도 강용석 혼자 그렇게 떠들었으면은 뭐 그에 대해서 반응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야당에서 물고 늘어지기 시작하고 또 선관위의 고발도 이루어지고, 근데 이게 이제 법적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대통령이라는 신분은 법적 처벌 가능성이 없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예. 당선인이 이게 신분이 묘한데 민간인이에요. 취임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없어요. 지난번에 왜 후보자들 내리고 뭐 GTX 공사장도 가고 이런 것도 선거 개입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선관위에서 특별한 언급은 없었거든요.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좀 부적절한 행위일 수 있죠. 더군다나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약간은 좀 예. 급이 떨어지는 행동이잖아요. 강용석한테 전화해가지고 왜 김동연 편드냐, 김은혜 편들어야지 이랬다는 건. 우리 동기잖아. 그러면서 만약 했다면. 예. 그러나 또 강용석 씨가 이걸 가지고 전면전을 하기에는 부담스럽죠. 어쨌든 진실은 현재 주장만 있는데 진실은 스마트폰은 알고 있다. 예. 또 있죠. 통신사도 알고 있다. 통신사도 알고 있다. 통신 사실 확인 조회를 하면 알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 주제는 가만히가 아니다. 내가 아무래도 제목을 리듬감을 살리다 보니까 가만히가 아니다. 누구 얘기냐면요.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어제 송영길 후보 유세장에서 한 얘기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선거에서는 국민들의 삶을 놓고 다투니 네거티브하지 말자고 해서 가만히 있었더니 가만히로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뇌물 받아먹고 차떼기로 정치자금 받아먹은 당 어딥니까? 국정농단하다가 우리 국민들의 촛불에 의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당했던 세력이 어딥니까, 여러분? 예,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상당히 표현이 격해졌습니다. 어제는 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먼저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서 공격을 했고 바로 이재명 후보가 반박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기간 중 대선에 지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다라고 했던 이재명 후보는 최대 치적인 대장동을 벗어나 계양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다급한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인천 계양구 주민들께서는 이 점을 참작해 주십시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감옥에 갈 것 같다는데 내년에 또 보궐선거를 치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상납 만약에 우리 당대표가 받으셨으면 정계 은퇴입니다. 그렇죠? 민주당 해체됐을 겁니다. 우리는 책임을 집니다. 국민들께서는 비난하시는 거 당연하고 책임지겠지만 최소한 국민의 힘이 할 소리는 아니다. 예, 이재명 후보 지금 민주당의 또 총괄선대위원장이기도 하죠. 선거도 맡으면서 본인이 계양을 후보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난 대선을 다시 보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표현도 좀 격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저 그대로 이재명 후보에게 되돌려주고 싶어요. 김부선 씨랑 부적절한 일을 했다라고 의혹을 받는 이재명 후보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형수에게 그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한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다. 그리고 검사 사칭하고 음주운전해가지고 처벌받은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국민의힘 심판해야 된다고 얘기할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될 뻔했던 분이잖아요. 이분이 정말 큰 정치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너무 작은 것에 연연하는 자기를 항변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만 보여요. 자꾸 실망감이 더 쌓여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당대표의 성상납 의혹, 이건 뭐 이제 가세현이 한 얘기라서 저도 사실 관심 있게 지켜보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다른 데도 아니고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이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는 과정, 뭐 7억 원 얘기도 나오고 이런저런 복잡한 얘기들이 나오던데 이 과정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때부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유튜버가 하는 주장을 놓고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실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벌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가 정말 놀라웠는데 그런 사실 지금 멈춰놓고는 아무 일이 없는 양 굴고 있는 것은 조사 중이잖아요. 조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사하고 있대요. 아, 저는 그렇게 제보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미 다 나와 있는 사실들 관계로 충분히 정리가 가능하고 박완주 의원 같은 경우에 그래서 비대위가 지금 정리를 해서 징계 절차를 끝내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사실 때문에 민주당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국민은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이 징계를 멈춰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인지 저로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예. 반박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국민의힘이 감추려고 했으면은요 징계 절차 실시도 안 해요. 그거를 외부로 공포도 안 합니다. 용감하게 용기 있게 자기를 임명해준 당대표를 향해서 징계 절차를 실시한 거 이거야말로 인정을 해줘야죠. 감추려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징계 절차 멈췄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징계 절차 개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4가지 징계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징계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가세연에서 성산납 의혹을 제기했고 또 중간에 의혹 제기를 무마시키려는 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또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에 이준석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가세연을 고소한 바 있다. 여기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광주에 간 이재명 후보 모습도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듣고요.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운영위에서 윤재선 총무비서관 과거 사건에 대해서 언급한 게 나왔는데요. 일단 뭐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섰다. 사과를 드린다고 했고 첫 번째 일에 대해서는 조사받은 적이 없다. 근데 사실관계가 좀 다르다. 위조할 고조할 설명하면 논란이 돼 안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금 윤재선 비서관이 앞서 운영위에서 출석해 본인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약간 반박 주장을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네 분 고맙습니다. 3시에 만납시다. 3시엔 놓아줘. 평일 오후 3시엔 썰전 라이브. 난 눈을 뜨면 꿈에서 깰까봐 나는 못 뜨고 그대를 보네 물거품처럼 깨져버린 내 꿈이여 오늘 밤에 더 많은 시청자분들께 추앙받고 싶습니다. 이성대 뉴스 썰기 시작하죠. 네, 오늘 준비한 재료 바로 보겠습니다. 강영석 후보와 이준석 대표와의 그 구원에 대해서는 의심할 분들이 아무도 없죠. 아이고 우리 대표님 왜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러고 도대체? 아 그거 다 저 뭐야 고발도 취하고 아니 고발은 무슨 아니고 왜 그러고 있어요? 도대체 왜? 영상도 다 내리고 다 할게요. 아니 왜 그러고 있어요 진짜? 자, 이준석 흔드는 강용석 딜레마. 올 것이 왔습니다. 자, 오랜만에 이준석 대표 관련된 뉴스 썰기입니다. 오늘은 단독으로 가져오셨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 야당 대표일 때 대선 승리로 이끈 공신 중에 한 명이죠. 자, 이제는 여당 대표가 됐습니다. 여당 대표로 조만간 지방선거를 또 치러야 되는데 자, 저희가 한 달 전쯤이었습니다. 지난달 초쯤에 다시 비단 주머니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좀 저희가 걱정을 해봤죠. 자, 당시에 이제 2가지 난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시 그 대구 선거의 이른바 박심 논란, 그리고 또 하나는 강용석 변수를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었죠. 기억납니다. 어쨌든 논란이 됐던 대구 박심 논란은 해소가 됐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박심을 업은 유영아 후보를 물리치고 최종 후보가 됐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강용석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 강용석 후보가 이제 복당 신청을 했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지도부가 무기명으로 투표를 했지만 상당히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을 시켰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해소가 된 거다라고 해소된 줄 알았지만 하지만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문제가 해소된 게 아니라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이른바 당시에는 강용석 복당이었지만 이번에는 단일화 이슈. 지금 수도권 최대 승부처이죠. 경기지사 선거에서 국민의힘과 강용석 후보 측의 단일화 문제가 지금 난관에 봉착한 겁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 실제로요, 국민의힘 안에서 주변에서는 이 단일화가 필요하다라는 기류도 분명히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표가 조금이라도 갈려지면 박빙 상태에서 어떤 결과가 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가급적이면 후보가 한 명으로 되어서 선거를 치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여론조사가 박빙의 흐름으로 가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아 보이는데 그런데 이준석 대표와 강용석 후보 사이가 좋지 않아서 단일화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사이가 안 좋다라는 건 이미 정치권에서 다 우리가 너무 많이 썰었기 때문에 저희는 좋은데 사이가. 네, 예. 나쁘진 않죠. 당장 이제 이런 기류가 당 안팎에서 슬슬 나오고 있어요. 바로 어제였습니다. 한 언론 기사 보시면 단독 기사였어요. 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내 비례 의원들과 만나서 자, 김은혜, 강용석 단일화 얘기가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반대하고 있다. 마치 이준석 대표가 방해하고 있다라는 식의 취지의 기사가 난 거죠. 자,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단일화 필요하다. 선거 승리를 위한 대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이걸 막고 있다. 한마디로 이준석 탓 프레임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이제 좀 논란이 확산되지 않습니까? 바로 권성동 원내대표 의원실에서 해명을 했습니다. 자, 이 기사는 사실이 확인조차 되지 않은 왜곡 보도인데 자,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상당수는 강용석 후보의 입당에 부정적이다라는 당내 기류로 이 사실관계를 알려줬을 뿐이지 자신이 이준석 대표가 반대한다라고 강하게 얘기한 적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 왜곡 보도고 어쨌든 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고 그런 건 기류가 있었을 뿐이다라고 그렇죠, 예. 말하고 있는 윤멀관 권성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표가 단일화에 부정적인 건 확실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았었죠. 그렇습니다. 당장 오늘 아침에 자신의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자, 여당 입장에서 대통령에게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세력과의 단일화는 검토할 필요가 없다라고 썼어요. 자, 보통 선거 개입, 대통령의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세력 어딥니까? 일반적으로 야당이잖아요. 여당이 아니죠. 자, 그러니까 강용석 후보는 반여권 세력, 야당과 가깝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니 자, 이준석이라는 개인 간의 어떤 원한 문제를 떠나서 여당 대표로서 반여권 세력과는 같이 할 수 없다. 앞서 보셨지만은 그 대통령과 사적으로 전화 통화했다. 이 논란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을 지적한 셈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자, 게다가 뭐 이미 알려져 있지만 이준석 대표 측은 그동안 강용석이라는 그 인물로 대변되는 이른바 강성 태극기 세력, 뭐 혐오 세력, 자, 윤석열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면 반지성주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런 세력들과는 같이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제 중도 확장, 청년 중도 확장이기 때문에 극단 세력과는 경선을 통해서 단일화하거나 이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 대표 개인적인 원한을 떠나서 강용석 후보와 단일화하는 거는 국민의힘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반대로 만약에 단일화가 되지 않고 김은혜 후보가 지게 된다면 그때도 사실 이준석 대표의 책임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이준석 대표 말고도 강용석 후보 측에서도 단일화를 무조건 하겠다라는 건 아니죠.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끝까지 가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쳐다봐야 되는 측면인 거군요. 참고로 이제 그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대선 때 있지 않습니까? 대선 때 안철수 단일화 끝까지 반대한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단일화 해봐야 그 효과가 크지 않다라고 끝까지 반대를 했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이미 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단일화가 됐었죠. 자, 이번에도 이제 한 3주 정도 남아 있는데 2주 반 정도 남아 있는데 단일화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고 자, 무엇보다도 지금 이준석 대표는 계속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다. 여당 대표로서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왜 그러냐? 자, 바로 성상납 그렇죠. 의혹을 지금 뭐 개인적인 의혹이라고 하는 이 성상납 의혹이 있는데 이걸 누가 제기했느냐? 강용석 후보가 그렇죠. 폭로를 했죠. 여러 번 저희도 또 다뤘었지만 바로 강용석 후보의 가로세로 연구소 측에서 폭로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강 후보 측이 처음 폭로했을 때와는 달리 지금 뭐 야당 이재명 후보까지 의혹 제기하면서 여야 간 정치적 논란으로 커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참 난감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지금 가뜩이나 민주당은 지금 박완주 의원의 성추행 의혹 때문에 제명을 해버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에 대한 맞불 카드로서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걸고 넘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민주당을 비판하려거든 이준석 성상납부터 징계하라고 했더니 성상납을 받는 건 사생활이라고 합니다. 성상납은 사생활이 아니라 범죄 행위입니다.
자,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범죄행위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준석 대표 누굽니까? 이대남의 상징으로 불렸잖아요. 그동안 보수 젊은 남성을 뭐 과대대표 해왔다라는 어떤 반작용으로서 젊은 여성들의 반발 상황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성상납 의혹까지 터지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악재가 되는 셈이죠. 자, 지방선거에서는 사실 뭐 대선 때처럼 이대남 맞춤형 선거운동 펼치기도 힘든 상황이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선거 전략으로 지금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뭐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참고로 이준석 대표 자타가 공인하는 토달이죠, 토달. 토론의 달인이죠. 그렇습니다. 토론의 달인, 그 달변가죠. 말을 잘하는. 그런데 이제 최근 복잡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좀 속내가 복잡한 게 아니냐라고 보여지는 장면이 오늘 하나 나왔어요. 자, 이준석 대표답지 않은 말실수를 했는데 바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핵심 금융기관들이 자리하게 될 금융의 수도 부산으로서 자, 이 대표 입장에선 북한과 부산은 잘 헷갈리지 않는 도시인데, 도시와 나라인데 헷갈렸어요. 자, 이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강용석 후보 때문에 선거 전략도 꼬이고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인 난관에도 부딪힌 상황,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말 나온 김에 오늘 어제 화제가 된 사진 하나 가져왔어요. 한 연예 잡지에, 한 남성 잡지에 강용석 후보가 표지 모델로 등장했습니다. 뭐 연예 기사라기보단 사회부 기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이런 잡지가 있었는데, 자, 이 잡지, 같은 잡지에 3년 전에는 지금 강용석 후보와 싸우고 있는 이준석 대표도 한번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른 컨셉으로 그렇죠. 화보 촬영을 했었군요. 예. 자, 그래서 가져와 봤는데, 자, 다시 한번 키워드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 이준석 흔드는 강용석 딜레마. 자, 여당 대표가 된 이준석 대표, 최근 당 안팎의 이슈들 부딪히고 있는데 모두가 다 강용석 후보와 좀 연관이 돼 있다. 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강용석 딜레마를 빨리 해결하는 게 급선무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지방선거 전으로 정리가 될지 아니면 그 후에도 계속 이어질지 본인에게 좀 비단 주머니가 필요한 시점일 것 같습니다. 이성래 뉴스설기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선전 인터뷰 정봉주 민주당 정개특위 공동위원장을 모셨습니다. 정치권의 현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예, 봉도서에서 봉연구소로 지금 데이터에 입각한 분석. 예, 이제 뭐 정치 떠나야죠. 그 계획이십니까 혹시? 예? 계획 푸념이시죠? 푸념도 아니고요. 이제 방송계를 떠나서 방송 정치를 떠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당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제 본진에서 왜냐하면 본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질이 멸렬해갖고 당이 지금 민주당이 그렇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이제 8월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심기일전 전열을 정비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호모 폴리티쿠스 정봉주는 당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오고 있는 것이다. 이제 드디어 비로소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모든 사람들 대선에 치고 지방선거에서 암울한 전망이 있는데 이런 와중에 또 초긍정 희망의 깃발을 높이 쳐들고 그렇죠. 빨간불이 꺼지면 파란불이 들어오듯이. 어쨌든 뭐 이제 방송을 떠나서 당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셨는데 방송은 제가 믿는 힘의 법칙 중에 하나가 운동의 법칙, 관성의 법칙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못 바뀐다. 방송하실 걸로. 절 사람으로 보지 말아주세요. 쉽게 바뀝니다. 알겠습니다. 요건 자막으로 굳게 쳐도 될 것 같고요. 일단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뒤에 첫 주말이 있었고요. 주말에 뭐 여러 시민들과 스킨십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했는데요. 그 장면 혹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회주의자라고 그랬죠. 시정연설을 통해서. 협치를 강조한다 그랬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냥 거짓말도 아니고 새빨간. 저 등 배경도 새빨갛지 않습니까? 화면에. 왜냐하면요. 국회 단상에 지금.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 이제 윤석열 행정부 수장이 수반. 이런 말씀드리면 무척 기분 나쁘고 예의주시하면서 뭐 이제 JTBC도 검열을 할 테니까
들여다보겠지만 있는 건 있는 그대로 얘기해줘. 뭐냐면 예. 본인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면서 믿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의회주의자인데 이번에 청문회 과정에서 보면요. 의회라고 하게 되면 다수당 더불어민주당을 인정하고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객관적으로 MC께서 항상 중립이기 때문에 예. 민주당과 대화하는 모습을 봤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했느냐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이제 제가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자 일단. 돼지갈비에 김치찌개 먹으면서라고 어제 제안을 제안했죠. 했었죠. 어제 제안했죠. 지난 지금까지. 금요일 날 제안했고 어제 나왔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3월 9일 날 당선되고 한 달이 지난, 2달이 지난 거거든요. 2달 동안 제가 계속 이 자리에서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결선 투표했으면 지는 선거였습니다. 질 개연성이 높은 선거였죠. 예. 프랑스처럼 결선 투표를 도입했으면요. 앞으로 이제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 도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것이고 표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건데 결선 투표 갔으면 질 가능성이 높은 선거 있지 않습니까? 예. 선거였죠. 그리고 0.73, 24만 7천 표. 그 2달 동안에 윤석열 당선인 신분에서 과연 민주당과 대화하려고 노력을 했고 의회주의자의 모습을 보였고 협치의 모습을 보여줬는가. 안철수 후보와 3월 3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단일화할 때 뭐라 그러냐면 통합정부라 그랬거든요. 예. 통합정부는 물 말아 드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통합정부에 대한 이후에 2달 동안 행보 보셨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 그랬어요. 통합정부라고 하는 것은 나를 찍지 않은 52%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예. 제가 민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것은 다 윤석열 그 행정부 수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예요. 민주당이 잘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은 지금 야당은요. 항상 제가 주장을 하지만 야당은 차례차로 따지면요. 브레이크 역할입니다. 엑셀로 앞으로 가갖고만 자동차는 기능을 못 하거든요. 가면 계속 잘못된 길로 계속 가게 되죠. 브레이크도 밟아야죠. 잘 가는 길도 있을 수 있는데 항상 장애물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럼 브레이크라고 하는 것은 장애물의 위치를 감지하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제어해 주는 기능인데 이게 야당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야당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정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충분히 그런 정권을 빼앗기고 이런 뼈아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브레이크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171명의 167석이 됐습니다, 이제. 167석이 그렇죠. 제명이 되면서. 그럼 뭐 수시로 빠지니까요. 예. 근데 이제 투투투 그래서 빠졌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입법으로 이렇게 못 하거든요. 그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데 의회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야당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고 협치는요. 통합정부의 또 하나의 표현입니다. 예. 김치찌개하고 삼겹살이 없어서 못 먹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기본 정신은 그리고 이제 제가 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냐면요. 조금은 과할 듯이 들리는데 이런 겁니다. 저렇게 말씀을 하고 나면 보도가 그렇게 나갑니다. 그럼 보도가 나가면요. 5천만 국민이 모든 기사를 밑줄 치면서 분석해 보지 않지 않습니까? 제목이 눈에 들어오죠. 제목이 협치주의 강조, 의회주의자, 협치 강조. 그러면요. 국민들 80-90%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걸 노린 거죠. 전략적인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협치를 하려면 김치찌개 소주가 아니라 정말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될지. 더 하나 만약 제가 진짜 협치를 하게 되면요. 저거 한 일주일 전서부터요. 시정연설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반영하면 좋겠습니까라고 하면서 야당의 의견을 구하죠. 그렇죠. 아까 그 말씀은 좀 더 와닿습니다. 제대로 된 얘기를 듣는 건 어떻게 보면 얘기를 귀를 열고 듣는 것도 있겠지만 네가 여기 와서 같이 얘기하자라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앞서 이제 안철수 전 위원장과의 통합정 보면 그런 모습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지금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나눠야 되겠지만 한덕수 총리 인준 문제는 국회의 절대적인 법적으로 국회의 인준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장관 임명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협치라고 하는 것은요. 굳이 그 옛 성이나 말을 끄집어내지 않더라도
노자가 도덕경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상대방의 손을 잡기 위해서는 내 손에 있는 모든 것을 비워야 한다. 내 손을 비워야 되거든요. 손에 뭘 쥔 채로는 손을 잡을 수 없으니까. 손을 잡을 수가 없죠. 협치는 내 손에 쥔 걸 놓는 겁니다. 노자도 하시는군요. 여기서 노자의 노는 NO 이게 아닙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늙을 예. 노자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니, 저를 살짝 울트라 그레이트 빅 엿을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워낙 다채로운 데서 이제 지식과 해안 이런 것을 말씀하시니까 한덕수 총리는 7명의 장관에 대해서 김부겸 전임 총리가 인준 제청안을 냈기 때문에 스무스하게 좀 넘어갔지만 그때 만약 그러지 않았으면 지금 첩첩산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앞서도 저희가 그 얘기가 잠깐 있었는데 4명 패널들과 토크를 할 때요. 한덕수 후보자가 이전에 관직을 그만두고 로펌에 갔을 때, 김현장에 처음 갔을 때 그 뒤에도 그러니까 이른바 제일 큰 건 이제 그 이른바 전관예우 의혹 아닙니까? 그 뒤에도 다시 노무현 정부에서 중용이 된 바 있다.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예전에 좀 그래왔던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갑자기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걸 지금 안 된다고 하는 건 발목 잡기 아니냐. 물론 그때와 지금의 여러 가지 의식이랄까요? 이런 게 좀 더 기준이 높아진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만 2002년도 그런 것들 지적도 있습니다. 네 분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002년도 우리나라 중진국이었습니다. 그때요. 길거리에 물건 놓고 가게 되면 20년 전인데요. 웬만하면 다 잊어먹습니다. 핸드폰 카페 이런 데서 자주 잊어먹던 시절이거든요. 지금 핸드폰 잊어먹어본 적 있습니까? 어딜 놓고 2-3시간 놔둬도 핸드폰 안 집어갑니다. 세상이 바뀌었거든요. 듣고 보니까 최근 3년 사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있었고요. 이게 최근에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G8 선진국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물론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국민들 의식 수준이 무척 높아졌거든요. 2002년도에 김현장에 있었고 그 이후에 노무현 정부 때 역시 총리를 했다. 이 잣대를 15년 정도 지난 20년 정도 지난 잣대를 지금 들이대는 것은요. 이게 시대에 뒤떨어진 거죠. 전문 용어로 문화 지체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바뀌는데 못 쫓아오는 거죠. 이 네 분 중에 어느 한 분이 그랬을 거로 짐작이 됩니다만 뭐 그분들을 제가 비판할 이유는 없죠. 그러면은 그 이후에 2012년에 공직을 그만두고 2014년인가 그만두고 그 이후에 2017년서부터 2001년까지 4년 동안 김현장에 있었던 게 과연 선진국 문화적으로 융성한 대한민국의 국민들 눈높이에 맞느냐라고 하는 것은 20년이 지난 지금 잣대를 다시 들이대야 되는 거죠. 같은 잣대를 그럼 우리가 개선 발전이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때 잣대는요. 우리가 중진국에서 간신히 넘어가고 길거리에서 뻑하면 가방 잊어먹고 소매치기도 있었던 시절이고 지금 그 유튜브나 이런 거 보세요. 국뽕 유튜브 보면요. 소매치기 없는 대한민국 문화 융성 국가 BTS가 있는 나라 다양한 이런 칭찬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은요. 그걸 누가 만든 줄 아세요? 정치권에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은 여전히 중진국 그 문턱에서 아직 못 넘어오고 있는데 국민들이 만든 겁니다. 그럼 국민들 눈높이에 거를 정치권이 다시 퇴보시키면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맞죠. 그래서 지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저는 우리 그 옛말 중에 노자 이런 분들을 뛰어넘는 아주 명문이 있습니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게 우리나라 사또들이 하는 말들이거든요. 아무리 모든 사람을 속이려고 하더라도 하늘은 못 속인다. 하늘은 뭐냐? 네 마음속에 있는 그 너의 본심이다. 못 속일 거 아닙니까? 한덕수 총리가 본인을 알겠죠. 제가 지금 봉연구소에 강의를 듣는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그때와 지금의 잣대가 다르다라는 국민의힘의 또 대통령실의 논리에 대해서 그러면 뭐가 발전이 있느냐? 그럼요. 이미 우리의 의식이 높아졌다라는 말은 설득력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로 돌아가자고 하죠, 그러면. 이조 시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때요? 일단 바뀐 게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정리하면요. 그래서 그 의회주의자 협치는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씀을 하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사실인 양 국민들이 믿기를 바라는 상당히 고난도의 트릭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같은 경우 최근에 지난 15일이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준 후에 책임 묻는 게 낫다.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자 같은 경우 과거에도 좀 중도적인 입장을 많이
보였고요. 실용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고. 근데 정봉주 위원장님은 이제 이번 지방선거는 조금 강성이 낮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아, 이제 이건 정치 공학에서 이거 공학입니다. 이거 뭐 철학은 공학적으로. 아니고 정치를 이제 정무적으로 분석하는 건 좀 공학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정치학의 기본이 이렇습니다. 당내 경선은 좌우 극단으로 그러니까 좀 더 선명한 분을 당대표나 최고위원이나 이렇게 뽑는 경향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그런 흔히들 경향성을 그렇다라는 보입니다. 거죠. 예, 그리고 당내에서는 그리고 보수당은 점점 더 보수로 가고 조금 진보적인 당은 조금 더 선명한 진보 쪽으로 가는 이게 예. 당내 경향성이고요. 본선에서는 중도에 소구하라. 중도표를 얻어야 되니까. 중도표를 얻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럼 지방선거는요. 당내 지금 양론이 또 그 나뉘고 있습니다. 중도를 먹어야지 이긴다라고 하는 쪽이 있고 여전히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선거의 특성상 중도는 이번에 거의 투표를 포기하고 양쪽 진영의 투표율을 올리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근데 이른바 이제 지지층 결집이 더 낫다라는 그렇죠. 얘기군요. 이재명 사실은 지지층 결집과 중도 표심을 받는 거는 좀 대립되죠. 양손에 든 지금 대립되는 거죠. 서로 대립되죠. 반대되는. 예, 그런데 이제 그 2014년에 약 한 그 56.9%인가 한 70% 가까운 투표율이 나왔고요. 예. 2014년 지방선거에서요. 그리고 2014년이 56.8%. 예.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1년 만에 있었던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60%가 조금 넘어왔습니다. 예. 그때는 북미 정상회담도 준비되고 있었고요.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촛불 그러니까 역대 국민들의 의식이 가장 높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60% 투표율이 안 나올 것이기 때문에 대선이 77%가 넘었는데요. 예, 한 20% 정도 떨어질 거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중도층이 투표를 거의 포기하고 진영을 결집시키는 쪽으로 간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 그 후보는 저 주장은 뭐 본인의 판단이지만 저 주장이 별로 우리 지지층을 결집시키는데 호소력은 없다. 이재명 후보가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최근에 보면 좀 약간 강한 표현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가 되죠. 예, 전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나와서 결국은 우리 후보, 우리 지지층이 지금 약 그 투표 의향을 보니까 40%밖에 안 나와요. 예. 보수 쪽이 한 60%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60% 정도 끌어올려야지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적 판단이 바탕이 되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지금 말씀은 그래야 한다기보다도 현실인 정치 공학적으로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일단 선거에서 하는 게 낫다는 말씀. 그런 왜냐하면 분석하에- 너무 강성으로만 가면 민심과 괴리된다는 지적이 늘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봉 연구소장님의 말씀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좀 길게 주십시오. 길게 지금 오늘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정치부회의가 이어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